시간이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 마지막 토크는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과감하게 좀 들고 와봤는데 뭐 다른 것보다도 지난 25일에 황의조 선수와 만났던 사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SNS에 황의조 선수의 개인사를 폭로하면서 다른 여성들에게 뭐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과 사진,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는 이제 본인이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이슈에 상당히 조금 이슈 파이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일단 처음 그걸 공개한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직 이게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떤 것을 촬영을 했다면 그건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니까 법적인 이 쟁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이제 타인 제3자가 무단으로 보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그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불법적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왜 이제 불법이라고 하냐면 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지금 황의조 씨의 상대방 여성, 이성과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올렸다고 추정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분도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 게시물을 올린 것도 또 이제 불법성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피해자 혹은 이제 황의조 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얻으신 분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위안을 삼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수단 자체가 다소 불법성을 띠고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촬영한 거는 어때요? 촬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동의하에 촬영했으면 그거 자체로 불법은 아니죠. 저는 사랑과 애정과 연애 이것은 사생활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졌거나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반윤리적인 일이 벌어졌으면 공인으로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우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갖고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보시죠. 아니 근데 정치권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걸까요? 조금 이제 사안이 좀 예전과 좀 다른 게 쉽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유포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진 자체가 뭐 동의하에 찍든 안 찍든지 간에 그거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지금 어찌 보면 이슈화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잊어버렸다. 도난당했다. 그러니까 도난과 잊어버린 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잊어버린 건 아니고 뭐 그리스에서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럼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갔는지 하필이면 본인도 그런 뭐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사람한테 갔다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이 훔쳐갔나 이럴 수는 있는데 잘 모르지만 근데 본인은 어쨌든 분실했다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 제기 방식이 지금 김 변호사 말씀처럼 좀 거칠죠. 일단 그거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되는데 또 이제 논란은 이거죠. 그러면 모든 거기 영상들이 그러면 다 동의하에 찍었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의조 측에서도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올렸지만 그럼 인스타에 올린 사람이 꼭 국내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해외에 있을 왜 수도 해외에 있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냥 어찌 보면 그러면 이게 그리스에서 잊어버렸다 그러고 만약에 해외에 있으면 수사가 되는 거냐. 그다음에 말씀처럼 그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거기 영상이 들어있는 걸 알고 나 피해자니까 뭐 처벌해달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특정할 거냐. 그렇죠. 특정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 경찰관들이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네. 영상만으로. 네. 그래서 이게 수사도 조금 어찌 보면 미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그건 아니었어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사안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서 이제 변호사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이 영상의 불법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하나가 있는 것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정치권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가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피해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성관계를 가졌고 그것에 그랬던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그 이제 일부 남성 그의 시선에서는 아니 관계 정립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방적으로 뭐 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황의조 선수가 동의하지 않거나 뭐 우리가 관계가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거를 과연 우리가 피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의조 선수가 일부 여성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윤리적인 문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워낙 지금 이슈가 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 다루지 않아서 왜 정치권에서 이걸 놓고 좀 논란이 있었는지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이제 또 다른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정치인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어요. 예, 귀국장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데 뭐 어떤 분들은 대선 출정식 같더라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대선 경선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워낙 양쪽의 이 갈등이 첨예했던 만큼 게시판에서 상당히 좀 찬반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 이거 뭐 현 변호사님께 여쭤봐야죠. 그 당시에 뭐 어쨌든 뭐 저도 한복판에 있던 사람으로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곤란한 입장인데 이게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시기가. 네. 우리 경선 때 뜨겁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말로 하면 뜨거운 거고 지금 굉장히 살벌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오셨고 물론 이제 처음에 갈 때부터 1년 후에 오겠다 그랬고 그랬죠. 정치에 전면적으로 이제 재개 선언 하신 거잖아요. 네. 못다한 책임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제2의 맥락대전 또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약간 뭐 이재명 쪽에 있던 분이라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정치를 딱 재개하는 형식이 좀 맞나 이런 생각은 좀 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은 이제 총선 출마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대선에 출마하실 분이고 네. 그러면 총선에 일단 본인의 세력을 좀 어느 정도 기르고 당내에서 역할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세력을 넓혀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출정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대선이 한 4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예, 4년 정도 남았고 근데 마치 그날 딱 들어오는 모습은 무슨 대선 출정식처럼 보이고 본인도 이제 거의 뭐 못다한 책임을 하겠다는 거는 이제 대선 출마하겠다라는 의향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당내에서는 이게 갑자기 막 이제 차기가 막 뜨거워진 우리끼리만 뜨거워진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 변호사님이 조금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매우 조심스러우시네요. 예, 이해는 왜냐하면 합니다. 제가 완전히 찍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이 못다한 책임을 다 하겠다. 이건 뭐 대부분이 정치 일선의 복귀를 선언한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바라본 이재명 지금 대표는 뭐 지금 백지장을 맞들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던졌는데 일단은 나머지 세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이 보시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조금 각을 세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힘을 좀 실어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각을 세우거나 힘을 실어줘봤자 다 둘 다 의미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럼 약간 정중동의 스탠스로 가실 것 깜깜한 같다.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현명하려면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제가 정치적인 조언을 제대로 좀 여기서 영업을 하신다고요? PPL이에요? 여기서 영업을 하신다고요? 뭐라고 해주실 건데요? 안 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안 돼. 영업 비밀이죠. 그러니까 일단 예고편 정도는 지금 보여주셔야 그쪽에서 연락을 그래야 하죠. 연락이 오지. 저는 일단은 저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다시 제가 끊어드리겠어요. 연락은 안 갈 것 같고요. 김재석 아니 왜 의원은. 그러냐면은요 이게 이런 분이 정치권에 복귀하려면은 요구가 있어야 돼요. 네.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의 의원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낙연 대표가 당의 구심점이 돼줘야 우리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이래야 본인의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겨요.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데 지금은 나 1년만 미국에 가서 연수하고 귀국 날짜가 됐으니까 또 들어왔어요. 제가 손들고 정치할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경계해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활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등 떠밀려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손들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은 본인의 정책 입지를 대단히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의뢰하시라. 근데 거의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굳이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 장 소장님이 저는 사실은 네. 우리 뭐 이낙연 대표님이 총선을 이끌어야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간질로 원래 계속 하거든요. 계속 그죠. 에이, 저 언제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로는 안 됩니다. 이낙연 대표 정도 돼야 이 솔직히 안 총선을 되죠. 승리합니다. 막 이런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반대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장 소장님이 등 떠밀려야 공간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느라고 등 밀고 싶어도 못 미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만 부글부글하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오니까 뭐 당내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 마찬가지로 그 대선 3차 슈퍼위크 때 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슈퍼위크 국민 투표 경선할 때 이낙연 대표가 수도권에서 62%가 넘는 압도적인 몰표를 받았어요. 네. 마지막 그 대선에.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던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수도권에 계신 민주당 지지자 내지는 국민들은 왜 이낙연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선이 끝나버렸습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치인사에서도 그러니까요.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잔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호남 지지율이 영 신통치가 못해요. 근데 호남에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보다 이낙연 대표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가장 강세로 불리고 있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낙연 대표가 가지는 정치적 잠재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는 머릿속엔 그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행보를 역시 광주를 찾았던 당연하죠. 것도 이제 네. 비슷한 이재명 의미이고. 대표 안 만나죠. 광주 가죠. 김준우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낙연 대표는 박근혜, 이명박 다 사면 됐는데 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억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대낙에서 그때 한번 확 꺾인 게 네.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팍 꺾인 거잖아요. 그랬었죠. 저는 이 자리에서 늘 일관되게 사면을 반대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억울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이낙연 대표의 소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 조금 제 기준에서는 물음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사석에서도 우리 장 소장님이나 김재섭 위원장이나 뭐 보수 패널들은 사실은 이낙연 총리의 그 확장성에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여론조사들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차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좀 외연을 넓히고 최대한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려면 다음 총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어떤 대표에게 공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대선 전략만 순수하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총선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총선 이후에 구원투수로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전적인 방식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친낙계가 그러다 공천 학살당하면 여의도에서 재기가 불가능한데 네네. 최소한의 총선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느 정도 혹은 신진 기회라도 영입을 좀 해가지고 자기의 최소한의 기회를 좀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 역할론 속에서 조기 등판이다 아니다 논란은 많겠지만 아마 지지층이나 그 개파의 같은 의원실들에서는 좀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장소님 짧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무슨 행보를 할까, 어떤 메시지를 낼까, 누구 만날까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윤의 선봉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표가 가장 높은 곳이 그리고 호남이잖아요. 네. 광주와 호남에서 인정받지 않는 민주당의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걸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요 다른 데 다니지 않고 광주에 가가지고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만민 공동의 형식으로 예. 플랫폼에서 거기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뭐 비난, 여러 가지 뭐 우리들의 활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깔으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 이제 윤영찬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표적인 이낙연계 의원으로 많이 불리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한테 물어봤던 거 아닙니까? 그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언제 만납니까?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선 이제 신뢰 관계가 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양쪽 다 상처가 좀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들리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제 만날까도 사실 되게 궁금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봉화마을 갈 거고 아마 예. 뭐 양산에 평산마을 가지 않겠어요? 네네. 그거 이제까지 보고 그다음 이제 누굴 만나냐, 어디에 가느냐, 여기서 사실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만남이 조율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그 당시에 경선 끝나자마자 이낙연 후보를 상임선대위원장을 위촉을 통 크게 하시죠라고 했더니 그럼 송영길 대표는 어떡하냐, 즉 이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뉘앙스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랄까 이재명 후보 시절에 단일화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독으로 드라이브해서 이길 수 있다고, 드리블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연대 연합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들이 있었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만나고 어느 정도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거는 이재명 후보 대표 쪽에서 조금 더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근데 듭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날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귀국했을 때 메시지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출정식 비슷하게 메시지를 냈잖아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 만에 돌아온 이 스포트라이트인데 예. 이낙연 대표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수록 더 많이 집중될 겁니다. 그 대선 이후에 이낙연의 정치 생명 끝났다, 이낙연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주류로서 계속 당을 장악하고 있었었는데 6개월만 이제 6월달에 돌아오면서 드디어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민주당도 비판하고 윤석열 비판을 하고 모든 메시지가 다 언론 지면에 실리는 지금 타이밍에 굳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그게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가 앞으로 정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되지만, 이낙연 대표는 누구보다도 지금 대선에 가깝게 메시지를 내시는 분인데 굳이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본인 스포트라이트를 굳이 이재명 대표에게 비춰준다? 저는 정치 경력이 오래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김주섭 위원장의 의견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네. 민주당 입장을 놓고 보면 어쨌든 좀 같이 하는 모습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김준일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선 때도 그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대선도 아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시기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신에게 온전히 스포트라이트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 그건 너무 제 그래서 생각에 순진한 생각인 것 대표 같아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게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 이너서클은 뭐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밖에서 보기에는 뭐라도 해야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너서클 바로 밖에 계신 우리 홍근택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 서클에 있지 않죠. 야, 그러니까 바로 밖에 있다고요. 테두리. 네, 완전히. 그러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뭐 만나자고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물밑에 조율은 하겠죠. 근데 이제 또 윤영찬 의원처럼 뭐 신뢰를 얘기하고 또 흘러간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옛날 얘기하면 뭐 저도 뭐 할 얘기 많으니까.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장소장님 의견 어느 정도 동의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장소장님이 뭐 이재명하고 싸워야 된다 막 이럴 줄 알았더니 네네. 오늘은 굉장히 이제 정말 정치 컨설팅 하시는 분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금 뭐 호남의 지지 얘기하지만, 호남에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민주당의 차기 후보로서 이낙연 후보가 입지는 탄탄하진 않아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호남에서도 이재명 뭐 어쨌든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엊그제 이계호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계호 의원이 사실은 이낙연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최측근이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 딱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어쨌든 이낙연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활로를 찾으려면 본인의 정치적 기반, 네. 호남, 전남에서 세력을 넓혀야 되거든요. 본인의 세력도 넓혀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좀 사실은 엄중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전에 그러니까 여당일 때 총리로서 엄중함은 굉장히 이제 뭐 지지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 그리고 야당이 지금 대표도 아니고 어찌 보면 모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스탠스로 가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고. 하태경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총선을 이끌면 여당은 120석도 얻기 힘들 거다. 그래서 바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싸워라 이거예요. 그렇죠. 물론 잘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21대 국회 그 의원 선거에서 뛰었잖아요. 네네. 거기는 당선이 되고 전 낙선이 됐지만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쪽에 그 승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장수가 말하자면 이낙연 대표였고 저희는 이제 황교안 대표고 둘이 네. 이제 종로에서 네네. 맞붙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진영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에 대한 승장의 이미지가 있어요. 게다가 그 출구조사 발표 때 그 이제 민주당이 압승하는 걸로 딱 나오니까 이낙연 네. 대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자중시켰거든요. 그랬죠.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초상집이고 저기는 완전 잔치집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자중하는 모습을 시키면서 이 양반이 되게 뭔가 민주당을 잘 이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물론 뭐 예. 결과가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여튼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하태경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이제 다음 주제로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네. 뭐 꼭 장소장님께서 하실 얘기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당대표는 어쨌든 이낙연 대표를 좀 품는 모습, 울타리에 가두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으로 더 인정받을 것 같고요. 예. 이낙연 대표로서는 반 이재명의 선봉장의 이미지를 민주당 지층에 주면은요 정치인 활로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반윤의 선봉장이다라는 컨셉을 갖고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셔야 그래도 살아남을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무료로 저희가 컨설팅을 충분히 장 소장님 충분히 안 했어요. 예, 전해드린 것 약간 같고요. 무료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이 얘기 더 하시고 싶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그 행보에 대해서는 또 말씀 나누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여권 측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여권 관계자들과 만나서 내년 총선의 목표 의석수 170석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일단 소장님 확인하셨죠? 아니 근데 한 언론사에서 보도했는데 저도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예.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이 부인을 안 하는 거 보면 170석.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왜 170석을 그러니까요. 제시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 민주당 현재 의석수가 167석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많이 얻는 목표 의석을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변동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는 거의 이제 180석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변동이 좀 있었던 네. 거고. 그래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여튼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동료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혹시 들으신 얘기 없어요, 김재수 위원장은?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사실관계까지 네.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른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기자 뭐 이 정도의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와줘야 국정 동력의 힘을 받는다. 그렇죠. 어. 그 정도의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약간 좀 낙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만큼 절박하다 뭐 이렇게 보입니까? 그냥 큰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70석이면요 예, 역대급 승리예요. 그렇죠. 예, 그럼 없어요 그런 게. 다 뭐 과반 조금 넘고 아니, 있었죠. 예를 들어 옛날 18대 2008년에 보수가 굉장히 이겼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또 여러 개로 쪼개졌어요.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도 있고 친박연대도 친박연대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합치면 그렇게 되는데 한 당이 160석을 넘어가는 일도 지난번에 민주당 그것도 이제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더불어시민당이랑 조금 나서 그렇죠. 이제 의석수를 좀 이게 깎아야 또 그 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이거 네. 얘기 한참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170석이라는 게요 없어요. 민자당으로 합당을 해가지고 의석수가 많았던 적은 있지만 네. 민자당이 그냥 선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아닐걸요 제 기억에는. 한번 밖에서 확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치를 모른다는 거를 정치 역사를 모른다는 걸 본인이 고백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무조사 뭐 나올 게 있어야 무슨 거기 맞아. 그래서 150석 이를 얘기하면 좀 약하고 160석도 좀 약한 느낌이 드니까 180은 좀 무리라고 하니까 한 170 정도 이렇게 그냥 감각으로 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70 쉽지 않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 뭐 다 비슷해요. 아마 이제 민주당이 뭐 170석 조금 넘었으니까 우리 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다수당 170석, 180석. 우리도 할 수 있어. 이 정도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거 한 번만에 딱 대통령 됐으니까. 예. 뭐 그 정도 총선이 아무것도 아니지 왜 못해? 우리 뭐 이렇게 원내위원장들 보고도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쉬운 걸 왜 못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대선은 딱 한 명이 나가서 하는 건데 총선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쟁을 하고 특히 이제 아마 국민의힘이 170석 얻으려면 수도권에서 최소한 반 이상 얻어야 돼요. 네. 반 이상 얻어야 되는데 수도권에 지금 뭐 홍준표 대표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이 없다. 다 이제 단체장 다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출마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구청장 많이 당선됐어요. 네. 시장이나 네. 군수나. 그럼 누가 나오냐? 결국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그 고민 안 할 것 같고 이제 지도부에서는 고민하겠죠. 누가 나가야 되지? 사람이 없네. 우리 장승철 소장도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나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개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제 다시 나오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이죠. 120% 네, 예. 무조건요. 예. 200%지.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또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 마포을 정청래 의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네. 현재 현역인데, 그러니까 이쪽 이제 자객공천설이 슬슬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제 170석과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 수도권 쪽에는 좀 유명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상징적인 인물들, 그다음에 영입 인재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선거의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굳이 정청래 의원 잡자고 마포을로 간다는 거는 너무 한동훈 장관의 사이즈를 작게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뭐 서울 내지는 많이 가야 이제 경기도권 내에서 선거를 뛰시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해야 되는 거는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정청래 의원 잡자고 마포로 가는 거는 너무 한동훈 장관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조금만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 원희룡 장관 얘기 나오고 이제 윤희숙 전 의원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조정훈 뭐 시대전환 의원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죠. 이분도 이제 거명이 또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자객공천 설들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 조정훈 의원은 뭐 민주당에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개혁의 칼을 주면 민주당에도 갈 수 있다, 뭐 국민의힘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 평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윤희숙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출마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분명히 있고. 그 전에 이제 소초에서 나왔지만 당연히 소초는 안 되죠. 소초는 안 되고 오히려 당선이 되는 거는 뭐 중구 어려운... 성동 아니면은 이제 고민정 의원 있는 뭐 광진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죠. 광진을은 그 전에 부시장이었던 오신환 전 의원이 나갈 것이 거의 뭐 그 당 내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까? 아직 이제 조강특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은 예전부터 하마평에 올랐고 본인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중구 성동도 저는 윤희숙 의원이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간당간당한 지역이거든요. 자기가 자칫하면 지는 지역이고 좀 열심히 하면 이기는 지역이고 밭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민주당 세가 그렇다고 약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데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윤희숙 의원이 그 선거를 어느 정도 지휘를 하면서 그
이 소규모로 지휘를 하면서 경제 관련된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총선에 낼 수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잘 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뭐 여당 쪽에 전략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요즘 무슨 뭐 자객공천이란 말을 이제 유포시키는 것 같은데 네네. 문제가 있는 분 같아요. 네, 자객공천은 일본에서 거물 정치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젊은 신진기회를 붙일 때 자객공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네네. 그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 장관을 붙이는데 이게 자객공천이에요? 이게 무슨 자객공천이에요? 일단 말 뜻부터 엉망인 거고 네. 옛날에 예를 들면 손수조 후보를 갖다가 문재인 후보랑 붙이 이런 걸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거지. 네. 이거 일단 말이 안 되는 거 그냥 전략공천이겠죠. 전략공천인데 네. 문제는 안대희 대법관이 꽃길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포 갑인가 붙여놨다가 노웅래 의원한테 이제 져가지고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총리 되려다가 돈 많이 벌었다고 또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지금 카드를 마포을을 위해서 쓴다는 거는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사지로 모는 거다. 정치 생명 네, 끝내려고.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런 게 좀 그래도 잠재적 대선 후보군인데 이런 예. 사람을 보호 안 해주고 간다는 거는 이게 있으려면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김기현, 장제원, 권영세 이런 분들이 자기 지역구를 내놓으면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러겠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미가 없대. 근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겠죠. 예를 들어 본인이 고향으로 돼 있는 호적상 고향으로 돼 있는 춘천 아니면 뭐 강남 서초 예. 이런 데 출마하기에는 조금 뭔가 모냥 빠지잖아요. 말하자면 정치에 딱 등판했을 때 뭔가 당에 기여하거나 자기 두 발로 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고 격전지에 가자니 지금 정권 지지율이 위태위태한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측근들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은 그냥 건너뛰는 게 맞겠다. 네.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마.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금 마포 을 같은 데는 국민의힘이 아마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만 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예전에 언급되던 송파병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간당간당 겨우 잘해야 이길 수 있는데 네. 그런 데는 안 가려고 하겠죠. 그래도 좀 이길 가능성이 5대5 정도는 돼야죠. 물론 뭐 강남 서초 가면은 뭐 그냥 이기겠지만 그렇죠. 그걸 아마 국민의힘에서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럼 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작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난적을 꺾고 극적인 승리를 거둬야 어쨌든 스타성이 더 발휘가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두려움이 있어요. 이분 선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을 볼 거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데 가지 지금 언급되는 데는 제가 보기에 갔다가 안 되면 그 끝이에요. 그냥 뭐 사기고 나발이고 예. 차라리 그냥 장관이나 하다가 총리나 할 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가는 건 좋은데 정청래 의원 때문에 어포를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양지를 찾아가진 않을 것 같은 게 우리 재보궐 선거할 때 그 개항을에 이재명 대표랑 싸우겠다고 원래 윤희숙 의원이 손을 들었었다가 그랬었죠. 근데 뭐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이 최종 공천이 됐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디든 어쨌든 선거 승리를 할 수 있으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원룡 장관도 마찬가지죠. 뭐 본인 제주도에서 지사하면서 녹록치 않잖아요. 제주도가.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거기가 이제 1기 신도시니까 예. 국토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당연히 1기 신도시에 사는 고양시 주민들한테는 호소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포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장 소장님 얘기까지 좀 근데 듣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보여져요. 그냥 대통령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고 있으라고 그러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선거 전략상으로 네. 이 부분을 출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이건 용산의 뜻이다. 그럼요. 어. 현직 장관인데요. 그리고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수석 최고위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혁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양당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상징적인 분이 아마 정청래 의원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 관련된 공천 논란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네. 여기에 출마하네 마네 뭐 이것은 좀 별로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역으로 정청래 의원을 만약 컷오프 시키면 더 강력한 참신한 후보를 낼 거란 말이에요. 네. 한동훈 장관은 더 그럼 곤란할 거란 말이에요. 뭔가 적폐랑 싸우는 이미지에서 자기처럼 프레시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배치를 하면 네.
특별히 소구하는 게 더 없어질 거고 이거는 약간 한동훈 죽이기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제가 보기에 고향 갑이 심상정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예. 그럼 이제 정의당 후보랑 만약에 싸워서 본인이 만약에 뭐 이긴다 한들 막 이렇게 막 대립각이 막 서고 그래요? 사심이 그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민주당에 센 사람하고 붙든가 아니면 이래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체력도 키우고 이분도 어차피 뭐 대선 목식으로 하는 분이니까 되는데 안 돼. 심상정 의원이랑 싸운다? 근데 이번에 아니. 그 대곡 소사선인가 네. 저거 개통식에 야당 다 처음에 안 불러가지고 네네네. 그 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국정 질의에서도 뭐 의원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고향을 꼭 나가는 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정의당에서는 환영합니다. 오세요. 오시는데 근데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내가 거물과 붙어가지고 이겨야 나의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져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 안 돼요.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일단 배지를 되고 봐야 된다? 해야 그래야 나중에 활로가 생긴다. 알겠습니다. 위험한 선택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 대국 소사선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제 뭐 이용우 의원이나 네. 뭐 한준호 의원 이런 분들은 홍정민 의원 다 처음에 네. 초청 못 받고 김동연 지사는 결국 참석을 못했는가 뭐 하여튼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정을 아니, 막 바꿔버렸다고. 뭐 용산에서 시켰다고 분명히 국토부 사무관은 얘기한 것 같은데 뭐 마지막에 다 보고도 들어갔다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사무직원의 실수였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용산 무오류설에 지금 빠져가지고 분명히 잘못은 자. 용산이었는데 약간 옆으로 지금 네. 또 벗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다시 가져올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제 얘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검사 공천 없다.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뭔가 또 불안하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한동훈, 권영세, 원희룡 다 검사 출신인데 네. 무슨 검사 공천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근데. 예전에 검사를 하셨던 분들까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니 뭐 이렇게 검사공화국에서 무슨 뭐 검사 공천이 없어요. 낙하산식 검사 공천은 없다 이런 의미고 네. 이 말씀을 하신 게 당협위원장들과 회의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협위원장들은 불안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의 주요 정치적인 기반이요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서울에도 네. 7개인가? 36개 정도 아니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뭐 영등포나 마포갑이나 뭐 서대문 뭐 은평 뭐 이런데 있죠. 강북 뭐 이런데 하는데 몇 군데는 지원자가 풍부할까라는 생각이 집권 여당이 총선하면 안 돼도 일단 포스터는 붙이면 나중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원래는 쇄도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국정 지지율이 애매하니까 지금 경쟁률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어떻게 좀 돌아가고 그렇지가 있어요? 않아요. 그 서울에서도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있던 중랑을 네네. 그 국민의힘 세가 굉장히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도 지금 4명을 지원했어요. 제가 거기만 확인했는데 네. 예, 그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그 조강특위에서 아, 통과하는 그래요? 것이 예. 되게 약간 왜냐면- 김주현 변호사님 너무 얕잡아보셔가지고 아니 왜 그러냐면 최근에 파주에 있던 신보라 지역위원장이 기관장으로 갔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전직 의원이 지역위원장 하다가 기관장 가는 거 보면 수도권 판세 심상치 않다라고 신보라 의원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파주 자체 이제 연고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 예. 구시의원들이 상당히 좀 신보라 의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뭐 이제 그것도 그렇고 논란이 좀 여기서 자, 디스를 잘 그냥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방송에 사실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방송 끝나고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지금 우리가 계속 오늘 문득 몇 년 전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우리가 네. 지금 땅 얘기하고 사람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총선이 다가오고 정말 있죠. 선거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지금 이 양양자 의원이 이제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죠. 네, 한국의 희망 뭐 이렇게 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내년 총선에서 50석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또 물론 이제 당연히 전망은 뭐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의당은 이제 그런 쪽과 연대하지 않고 이 제3의 정치 세력들과 통합과 연대를 해서 재창당하겠다 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 측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대 20석까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뭐 이런 의견인데 이제 이쪽 분들 이야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제3지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넓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뭐 그 예외적인 성공들 대선 주자를 확보한 곳에서의 이제
그런 기억들, 뭐 안철수, 멀리는 정주영 이런 이제 이들이 이제 제3당을 성공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영원한 그 충청의 맹주였던 JP도 있지만 네네. 어제 국회 갔더니 그저께 국회 갔더니 JP 사진전을 정진석 의원이 주최해가지고 국회에서 그래요? 열리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13% 정도의 마켓이 있다고 봅니다. 비례대표 지지율 기준으로. 네. 근데 거기서 그동안 누적적으로 제일 많이 그쪽에서 헤게모니를 잡은 거는 정의당 쪽 계열이었는데 그랬죠. 그런 이니셔티브가 조금 해체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기가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13%에서 조금 더 넓으면 17% 정도 사이까지. 그러면은 그게 이제 퍼센트로만 따지면은 300석이니까 네. 뭐 맥시멈 3, 가장 많으면 40석이지만 40석 실제로 정도네요. 그건 이제 비례에서만 좀 작동을 하고 네네.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작동을 하진 않는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다만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좀 몇 개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으면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 뭐 무소속으로 당선되시기도 무소속 하고. 연대가 예. 되든 뭐 국민의 당이 되었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말이 되는 사람들을 잘 집어 넣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고 정의당은 이제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제3지대까지 포함한 걸 연대 세력을 넓혀놨는데 그 다음날 당대표가 어쨌든 금태섭 양양자 신당이랑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그건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김준일 변호사님께 그 정의당은 여기 계신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그다음 국민의힘, 그다음 정의당 이렇게 세 개 포함해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잖아요. 네. 가장 오래된 유구한 전통을 가진 정당이고 두 번째는 원내 정당이잖아요. 네.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심지어 지역 국회의원도 있는데 네. 현역 국회의원도 없고 뭐 지역 기반도 전혀 없고 전통도 없는 신당들이 50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원내 정당인 정의당은 왜 목표가 20개밖에 안 되냐?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이 거짓말하지 않는 정당이잖아요. 진실한 정당. 배포가 작은 정당 아니에요? 진실한 정당. 현실성을 좀 더 봤다. 오히려 허일우 아나운서는 20석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제가 금요일 기준으로 한화도 7연승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도까지 목표를 잡을 수 있는데 재정신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제 뭐 이런 말씀. 저는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생각하죠. 정의당 20석도 현실적이 아니고 양양자 50석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이 제3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 양양자 의원 신당이 잘 되길 바래요. 그런데 그 내년에 어쨌든 50석 얻으려면요. 아니 그렇다고 뭐 저희 당은 목표가 5석입니다, 3석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양양자는 저 50석 내년에 얻을게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기대해 볼까 가능할까? 그래서 이렇게 정의당은 한 20석 정도 정말 뭐 최대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의당이 거 아니에요? 제일 착한 정당이라니까. 쫄아 있는 거 같잖아요. 잘 나갔을 때도 20석 얻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비전을 제시를 잘 해가지고 제3정당이 내년에 의미 있는 의석 얻기를 바래요. 하지만 이정미 대표님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단식 있는데 단식 끝나면 꼭 장 소장님한테 연락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석 20석 이 얘기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 뭐 짧게라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네 분 중에 전화기 혹시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죠.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저도 근데 몇 년 전에 핸드폰을 사고 그 다음날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너무 억울하죠. 너무 아깝죠. 여기 뭐 경찰, 소방서 다 전화했더니 전화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좀 위치 추적 좀 해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치 추적해서 거의 이제 기지국 찾고 거의 뭐 PC방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는 찾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PC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한테 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럼 경찰에 와서 좀 얘기해도 저는 경찰이 핸드폰 찾을 때 온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네. 그거죠. 이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분실에 경찰 강력계가 출동을 했다. 그래도 경찰서장이 그랬잖아요. 예. 다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당직팀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한다라고 이제 그 중부경찰서에서 설명 자료를 낸 건데 이게 이제 국민들에겐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이제 설레야 핸드폰 잊어버리면 이제 다 경찰서로 연락하면 다 이제 와서 찾아준다는 경찰 얘기잖아요. 근로 조건이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핸드폰 잃어버리실 때는 중부경찰서 관할 내에서 일단 해보시면 나 차별하는 잊어버리시면 거냐 이러면 진정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제 장관 휴대폰을 되게 곤란하게 하시네요. 그 장관 휴대폰을 그 일반인의 핸드폰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요한 자료가 있을지 그럼요. 모르니 그렇지. 급히 찾아야 그렇지. 했다와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건 출동한다.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장관의 휴대폰이 일반인의 휴대폰이랑 같다고 보는 건 그건 사실 기만이라고 보고 다르죠.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강력계가 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뭐 다 한다라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죠. 근데 맞지 않는 저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간 게 원래 이렇게 비밀번호 여러 개 해놓고 애플 쓰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누가 주웠어도 분실 비밀번호를 냈어도 못 크게 풀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라는 불편하잖아요. 생각이 하나 들고, 예. 중요한 자료를 다른 보관될 수 하나는 있으니까. 여전히 네. 비밀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불편하긴 하지만 아니 그냥 찾아보고 안 되면 새로 사잖아요. 경찰까지 출동시켰다는 건 뭔가 소중한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예전에는 뭐 얘기가 우리 있잖아요. 그 청와대 저 넘버 원인지 투인지 모르모르랑 이제 카톡 했는데 요즘은 뭐 텔레그램 쓰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엔 카톡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텔레그램 바꾸지 않았을 자,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휴대전화 관리를 잘 하시고, 예. 그럼 이것 때문에 앞에 황의조 핸드폰 분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건 이런 빌드업이었다고?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 예, 예, 예. 아, 네. 저희가 뭐 그렇게 치밀한 방송은 아니잖아요. 예, 이야기의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송이지. 이 박영수 전 특검, 예,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법원이 검찰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 이유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부분이 핵심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수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다 다툼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재판부에서 밝혔다는 거고요. 예. 그럼 뭔 얘기냐면 결국은 이게 지금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 줬다 혹은 주기로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건데 네. 진술 외에 뭐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계속 자신을 아니 그래서 해왔었잖아요. 자신했으니까 저도 그런갑다 뭔가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됐다는 거는 왜냐면 제가 어디 가가지고 허이루가 내가 허이루한테 1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저는 네. 옆에 있다가 봤다. 네. 그 둘이서 얘기하면 엿먹이는 거잖아요. 왜 구속 안 하냐.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은행 계좌를 깠는데 네. 현금으로 줬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런 뭔가 그럴듯한 뭐가 있어야죠. 네. 제 진술에 한 그날 어디서 돈을 인출했다. 그다음 뭐 허위로 그날 어디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못 맞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되게 공들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박영수라는 사람 은퇴한 지 오래됐고 우리 식구 신경 안 쓴다라고 네네. 했는데 열심히 수사했는데 이렇게 기각되니까 모양이 좀 많이 빠졌죠. 검찰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은행 컨소시엄 하는데 도움을 줬다. 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가 관계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했는데 무죄 났잖아요. 근데 대장동에서 하나은행은 실제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장동 김만배 쪽하고. 예.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혐의 입증을 못한 거예요, 검찰이. 근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게 이번에 뭘 한 거냐면 우리은행 컨소시엄 만드는 데 도움 줬다. 예. 근데 우리은행은 입찰에서 떨어졌어요. 되지도 않았어. 빠졌죠. 대출 의향서를 그렇죠. 내줬죠. 그러니까 대출 의향서 내줬는데 결국은 주된 게 우리은행 컨소시엄 만드는 데 도움 주고 그다음 대출 의향서 주고 이런 거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곽상도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래도 하나은행 됐단 말이죠. 예. 이건 안 된 팀이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수사하고 다른 걸로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면 말씀처럼 뭐 대출 요양서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딸이 그러면은 뭐 11억 대출 받았다거나 아파트 분양 받았다거나 예. 아니면 뭐 퇴직금 5억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걸로 가든가. 근데 그것도 곽상도 아들에서 깨졌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를 뭘로 가져갈지 아니면 딸이 아니면 이거를 뭘로 할지를 저 촘촘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진보 진영 계신 분들이 박영수 전 특검 왜 수사 안 해?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해? 그렇게 공격과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검찰 출신 인사들도 보호하지 않아요라는 것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느냐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네, 이렇게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 좀 허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영장 자체를 본 건 아닌데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굴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 굴욕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의심스러워했던 것처럼 좀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제까지만 짧게 이야기 듣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얘기가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최종 보고서가 4일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갖고 경론을 펼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없다 보니까 짧게 건드리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여당에서는 이제 뭐 횟집, 뭐 노량진 수산시장 수조에서 물 떠오고 막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마시고. 떠가지고 이렇게 그 수조물을 아직 방류 안 했는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 김영선 의원이었죠. 예, 그런 모습도 좀 유성걸 보여주시고 의원도 있어요. 네. 또 야당에서는 뭐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우원식 의원, 뭐 이정미 대표 단식에 나섰습니다. 참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놓고 싸운다는 느낌을 양쪽 모두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되는데 정말 네 분께 길게는 아니고 총평으로 30초씩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항복. 네. 이제 비판도 이제 못하겠다. 네. 정말 창의적인 그런 모습에 항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회 앞에서는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단식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그분들 단식하고 있는데 이런 먹방 투어 하는 거 옳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저는 여야 모두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되게 희화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먹방 한다고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는 건 아니거든요. 훨씬 더 정교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야당은 더 웃기죠. 이게 뭐 IAEA 못 믿겠다고 유엔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유엔 산하에 있는 기구가 IAEA입니다. 그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산하 기구에 있는 결과를 못 믿겠다고 유엔을 가져가서 따지겠다는 거는 저는 이것도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모르고 하거나. 알겠습니다. 이태원은 이제 금요일 날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유가족분들 이제 단식은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 네. 부분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오염수 문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프레임이 아니라 과학과 투명한 공개 정보 속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길 바랍니다. 아니 그 막 마시기 뭐 그 사실은 뭐 회 드시러 가시고 거기다 또 오버해서 또 물 마시고 하시는데 야 이렇게 충성해야 저기는 공천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지금 다 마시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교수도 나와서 마시겠다 그러고 지금 의원들도 가서 마시겠다 그러고. 근데 그 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에요. 정화조에 있는 물이니까. 그렇죠. 아니, 김영선 의원이 한 1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회를 다급한 거 아니에요? 드시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그 수조에 가서 그 물 마시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저걸 왜 마시지? 이랬는데 참 힘들게 하신다 다들. 공천받기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광고 다녀와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생방에서 제가 뭐 여러분께 인사는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길게 인사를 드리는 건 조금 우스운 것 같고요. 예. 네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저도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던 이선영 아나운서가 정치인사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좀 보내주시고요. 네 분도 진행자 말을 좀 잘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나 다음 주에 바로 볼 거예요. 네. 자, 네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소장님, 김재수 위원장, 김준우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저는 MBC 아나운서 허유리였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유 만세! 허유리 만세!